지금부터 사법정책연구원과 통일과 북한법학회, 통일사법연구회가 공동 주최하는 북한 관련 소송 법제의 현황과 전망 학술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공동학술대회 전체 사회를 맡은 사법정책연구원 권미연 연구위원입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번 공동학술대회에 직접 참석하여 축하해 주시는 내외 귀빈 여러분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아울러 모처럼 현장 참석이 가능한 오늘 학술대회를 맞아 귀한 시간 내어 직접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과 온라인으로 학술대회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학술대회의 주최기관인 사법정책연구원 홍기태 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정원 통일과 북한법학회 회장님,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자리를 빛내주신 통일과 북한법학회 회원 여러분과 통일사법연구회 구성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사법정책연구원이 대표적인 북한법 관련 학회인 통일과 북한법학회, 그리고 법원 내의 북한사법 관련 연구단체인 통일사법연구회와 함께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통일과 북한법학회는 1993년 북한법 연구회로 창립되어 북한의 법제 및 남북 통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법률 문제에 대하여 독보적인 연구 성과를 축적하여 왔습니다. 법관들로 구성된 통일사법연구회는 지금까지 총 5건의 통일사법정책연구라는 책자를 발간하는 등 활발한 연구를 이어오고 있는 단체입니다. 한반도에서 남한과 북한이 별도의 정부를 수립한 지 어느덧 74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남북 통일은 여전히 언젠가 꼭 이루어야 할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법부는 통일에 대비하면서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법률상 문제에 대하여 준비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통일을 향한 뚜렷한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동안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남북 간의 교류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 공식적인 남북 관계에 부침이 생길지라도 민간 차원의 교류는 일정 정도 이어지리라고 예상됩니다. 모든 인적 물적 교류가 그러하듯 대한민국과 북한 주민 사이의 교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쟁이 소송으로 이행되는 사례도 많지는 않으나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는 민족 내부의 특수한 관계로서 국가 간의 관계를 다루는 국제사법 이론이 그대로 통용할 수 없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남북한 주민 간의 소송을 어떠한 법 규범에 따라 심리하고 판단해야 할 것인지, 북한에서 사실상 규범력을 갖고 사법 질서를 규율하는 법률의 내용과 효력을 우리나라의 재판에서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지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재판 업무를 담당하는 법원으로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답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 점에서 북한 관련 소송과 법제를 주제로 한 오늘의 학술대회가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 학술대회에서는 북한 관련 소송의 최신 경향을 먼저 살펴본 후 북한 당국 또는 북한 주민들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북한 관련 손해배상 소송의 법적 쟁점을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남북한 간 저작권 교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북한의 저작권 법제와 최근 우리나라에서 북한 저작물의 이용 및 이용 대가의 지불이 문제된 사례 등을 중심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북한 당국이나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우리 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를 집행하기 어려워 권리구제의 한계가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특성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대한민국의 법 질서에 따라 당사자들이 권리와 책임을 판결로서 분명히 할 때 장차 남북 간의 교류가 상호 권리와 법 질서를 존중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앞으로도 남북 교류와 관련된 여러 법률적 문제들과 통일에 대비한 사법제도 연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들과 흔쾌히 사회와 발표, 토론을 맡아주신 각계의 전문가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학술대회를 기획하고 준비해 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 학술대회의 공동 주최기관인 통일과 북한법학회 박정원 회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통일과 북한법학회 회장 박정원입니다. 오늘 추분입니다. 갑작스럽게 내린 빗줄기가 가을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오늘 학술 회의에서 환영사를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학술 회의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사법정책연구원 홍기태 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사회자, 발표자, 토론자들께도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합니다. 남북 통일과 한반도 평화는 시대적 사명인 동시에 민족의 소망이고 국가적 국민적 목표로 강조되지만 이를 이루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70년을 넘어서는 분단 시기 역대 정권의 통일 정책의 성패는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념과 체제의 차이에 의한 갈등 격화는 통일 정책에 대한 완전한 국민적 합의 내지 공감대를 이루지 못하는 주된 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통일 정책도 이러한 제약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북한의 비핵화와 담대한 구상의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성공적인 정책 추진을 기대해 봅니다. 돌아보면 북한과 통일에 대한 연구 분야에서 법 제도적 측면에서의 접근은 다른 연구 분야에 비해서 미진했습니다. 주된 요인은 남북관계의 법적 성격이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남북의 적대적 관계에서는 북한과 통일에 대한 논의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면서 기존의 남북 간 법적 관계에 변화가 생겼으며 이 과정에서 북한과 통일에 대한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연구와 대응이라는 현실적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남북 간 재화와 용역이 오가는 동시에 인적 교류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과거에는 없었던 법적 문제 해결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남북규류협력법, 남북협력기금법, 남북관계발전법을 비롯해서 개성공단지원법, 통일교육지원법, 북한인권법 등 남북관계 관계 법령들은 이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는 특수관계로서 이중적 지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라 민족 내부의 관계이며 국제법적, 국내법적 관계의 이중성을 가진 것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은 공히 유일 합법성을 주장하면서 상대방에 대해 국가로 승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각기의 법령 체계를 갖추고 상대방의 법 효력과 적용을 부인하는 가운데 남북 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법 제도적 해결 방법을 찾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또한 대북 정책 및 통일 정책은 통치 행위 차원의 정치 행위로 판단됨에 따라 이로 인한 문제를 사법 절차에 의해 해결하는 접근은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면서 남북 간에는 경협을 위한 계약이 성립되고 손해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상 가족 상봉 등 가족 관계가 복원되고 탈북민의 발생 등으로 인해서 적지 않은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북한 투자 기업의 손해배상이라든가 남북의 가족 간 신분과 상속 문제 발생 등이 그러한 예에 속합니다. 그러나 입법 부재 또는 법리상 문제로 인해 남북 간 사법 주권 주장에 의한 근거 법령 적용, 사법 절차 이행 불능, 법리 구성 등의 큰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남북 간 사법 공조 체제가 미비한 것도 사건 해결에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북 간 교류 협력이 확대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많은 법적 문제가 야기될 것이고 정상적인 사법 절차에 입각한 해결은 남북 관계의 정상화와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 점에 있어 오늘 학술회의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통일사법연구회 회장이신 김영률 부장판사님의 북한 관련 소송의 최신 경향이란 제목의 기조 발표는 북한 관련 소송의 이해와 발전에 대한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함께 두 개의 주제는 남북관계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 해결에 구체적 방법을 찾는 데 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북한 관련 손해배상 소송의 법적 쟁점과 남북 저작권 교류에 따른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이란 주제의 발표와 토론은 북한 관련 법적 분쟁의 현황을 살피고 그 해결 방안을 고철하여 향후 남북 간 교류 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확보하는 방향성을 마련할 것입니다. 특히 저작권 분야는 남한이 북한의 법 적용을 인정하는 구체적 조치에 해당하며 이로부터 상호 법제도적 대응 방안 모색은 의미가 큽니다. 이로부터 남북의 사법 분야 협력의 확대와 이에 대응한 국내법적 정비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통일을 위한 구체적 현실 문제로 다룸으로써 이 통일의 문을 더 활짝 열어 나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과 북한 법학회는 어려운 환경 아래에서도 남북관계 발전과 통일을 위해 북한법과 통일법 연구에 진력하여 왔습니다. 이번 학술회의를 계기로 하여 사법제도와 실무적 차원에서 구체적 남북관계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 연구를 천착해온 사법정책연구원 통일사법연구회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 통일법 연구의 지평을 더욱 넓혀 나가겠습니다. 통일사법연구회의 발전을 기원하며 이 회의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두 학회의 실무진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오늘 학술회의가 이 분야 연구에 또 하나의 큰 초석을 놓고 디딤돌을 쌓는다고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공동학술회의 개최를 환영하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학술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일사법연구회 회장님이신 김영률 부장님의 기조 발표로 학술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영률 부장님께서는 사법연수원을 32기로 수료하시고 현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재직하고 계십니다. 특히 2014년과 2015년에는 중국 북경대학 법학원 고급 진수생 과정을 수료하셨고 2019년부터 현재까지 통일사법연구회의 회장으로 재직하고 계시는 바 북한 관련 실무와 통일사법 학술 분야 모두에 정통하신 분입니다. 기조 발표를 해주실 김영률 회장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이제야 마이크가 켜졌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근무하는 김용률 판사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훌륭한 자리에서 발표를 맡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영광에 도취된 나머지 그 발표 그 분량이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을 할 텐데 발표 중간중간 좀 말 속도가 조금 빨라지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기 미리 말씀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예, 제가 받은 제게 주어진 북한 관련 소송의 최신 경향이란 그 주제를 가지고 먼저 좀 생각을 해본 게
북한 관련 소송의 그 경향성이라는 게 그 뭔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발표를 위해서 조금 뭐 다듬어지지 않은 생각이라는 느낌도 있습니다만 뚜렷한 경향성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해서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예전에 북한 관련 소송 그러면은 뭐 주로 국가보안법 위반의 형사 사건을 생각하시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좀 먼 예전의 일인 것 같고요. 근데 이게 2000년 이후에 그 교류와 경제 협력의 시대에 이제 들어서면서 그 민사 사건이 오히려 이제 북한 관련 소송의 주가 되는 그 시대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민사 사건은 주로 과실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사건들이 주로 좀 많이 있었는데요. 예, 이런 사건들이 법원으로 와서 이제 처리되던 시절이 있었고요. 근데 또 이제 이런 경향성을 띈 시대를 최신 경향이라고 하긴 좀 어렵고요. 제가 지금 그 최신 경향이라고 보고 있는 그 사건들은 소송들은 2020년 이후 판결이 선고됐거나 소가 제기된 사건들을 최신 경향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위주로 그 글을 구성을 하였는데요. 이전에 그 교리협력 시대 민사 사건들과는 좀 다른 뚜렷한 시대적인 그 배경의 차이가 있는 게 아시다시피 그 사이에 그 전에 교리협력의 어떤 상징과도 같았던 금강산 관광 사업이나 개성공업지구나 이게 다 중단되거나 폐쇄됐습니다. 그리고 북한 핵실험이나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 등으로 인해서 남북 관계가 경색됐다는 점들. 그러니까 교류와 이제 더 이상 뭐 교류와 경제 협력이 활발하다고 볼 수 없는 시대에 들어선 시대의 새로운 경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략 다음과 같이 좀 봤습니다. 좀 가장 좀 특징적인 사건이 오늘 또 주제이기도 한 북한 관련 손해배상 소송 관련 주제인데요. 그 뭐 언론 등에서 이른바 국군 포로 손해배상 사건이 가장 좀 특징적인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좀 살펴보려다 보니 2018년 사건이고 선고된 것이고 외국 사례이긴 합니다만 오토 원비어라는 미국 그 대학생이 북한에서 희생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에 대한 미국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경향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친 정황이 보이고 또 그 오토 원비어 사건에서 미국 법원이 판시한 여러 가지 법리들이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해서 2020년보단 좀 이전이긴 합니다만 오늘 좀 설명의 대상으로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국군 포로 손해배상 사건은 저의 이후에 그 북한 관련 손해배상 소송의 주제이기도 해서 이 부분을 간략하게 보는 대신 그 국군 포로 사건 아시다시피 원고 승소 판결인데 이제 승소한 원고들이 자신의 판결 승소금을 이제 추심하기 위한 추심금 사건들을 제기하신 게 있는데 이게 올 초에 2022년도 2월 달에 선고된 그 사건들이 그 전에 계속해서 문제가 되었던 걸 드디어 법원이 최초로 판단한 또 좀 해당 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북한이라는 그 어떤 존재의 권리 능력, 우리 사법상 가장 기본이 되는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거의 좀 상세하고도 최초의 판단이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오늘 좀 중요하게 제가 좀 소개를 드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2020년 이후 그 대법원 판결 중에 3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북한 주민 재산관리인의 를 거치지 않고 북한 주민이 직접 행위를 한 걸 무효로 본 그 대법원 판결. 그다음 탈북한 북한 주민이 우리 법무부를 상대로 자기가 그 북한 주민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국적도 보유하고 있다는 판정을 해달라는 국적 보유 판정 그 신청을 했더니 당신은 아니다. 국적 비보유 판정을 한 게 있는데 이걸 취소한 대법원 판결. 그다음에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계약을 무효로 본 대법원 판결 등이 있는데 이게 각각이 그 특정한 경향성을 나타내는 판결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선정을 해봤습니다. 기타 하급심 판결도 그에 상응해서 한 3가지 정도 꾸려봤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에 앞서 먼저 간단하게 개념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저 소개해드렸던 이전에 그 국가보안법 위주의 형사사건 시대에서 이제 민사소송, 그 과실 불법 행위를 기초로 한 그 위주로 한 민사소송의 시대로 넘어왔다는 말씀드렸는데 법리적으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형사소송 시대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북한은 그냥 반국가단체에 불과하니까 이게 국가인지
권리 능력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크게 중요하게 다뤄지지가 않았는데 이제 민사소송의 시대에 들어서서 그 평화 통일의 동반자적인 지위에서 북한을 바라볼 때는 북한도 그럼 우리와 똑같은 또 우리와 동일한 국가인가? 아니면 혹은 국가라고 볼 수 없다면 우리 그 권리 체계 안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능력을 가진 존재인가? 이런 점들이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 앞에 나오는 국가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헌법 3조라는 넘어설 수 없는 제약이 있어서 아직까지 주류적인 입장이나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판결이 다 일치해서 국가성을 부인하는 그 입장이고요. 이 권리 능력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규범의 좀 공백 상태에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좀 말씀을 드릴 중요한 개념이 남북한 특수관계론이라는 학설이랄까요? 그 개념인데 이렇게 북한의 지위가 반국가 단체라는 지위, 평화통일의 동반자라는 지위를 겸유하고 있다 보니 이걸 어떻게 한꺼번에 그 성질을 설명할까와 관련해 가지고 남북한 관계를 대내적으로는 1국가 2체제 2정부로, 대외적으로는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이원적 관계라고 보는 입장, 이 남북한 특수관계론이라는 그 어떤 이론의 틀로 설명이 되어 왔고, 이 틀이 지금도 크게 벗어나지 않게 우리 그 소송이나 판결의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남북한 특수관계론에 의하면 남한과 북한, 그러니까 북한 관련 소송은 준외국적 사건으로 취급을 해서 이른바 국제사법 유추적용론이라는 이론으로 주로 많이 해결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우리 판례들의 판결들에 실제로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오늘의 소개의 주된 좀 그 포인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정말 구체적으로 2020년 이전 사건들을 몇 가지 살펴볼 텐데요. 이건 그야말로 간략하게 2020년 이후 제가 설명드린 최신 경향의 어떤 예비적인 지식을 주는 몇 가지 사건들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먼저 북한 주민이 피해자인 그 과실불법행위 사건, 교통사고 사건인데요. 목포지원에서 2007년도에 선고된 사건입니다. 이런 그 북한 관련 사건, 그러니까 소위 민사소송의 시대로 들어선 북한 관련 소송의 굉장히 초기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관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그 남한 주민 A가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해서 북한 주민 B, CD를, 구체적으로는 B가 사망하였고 CD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이 남한 주민 A가 북한 금강산 관광지구에 그냥 관광 목적으로 간 게 아니고, 그 당시는 그 현대 아산이 발주한 공사를 하던 공사업체의 근로자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당시 A 소속 그 공사업체에서 이걸 빨리 해결을 해야 공사 계속 할 수 있으니까 그 공사를 빨리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북한 주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다 북한 군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대리한 금강산 국제관광총회사에 먼저 손해배상금을 다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남한 법원에 목포지원에 구체적으로는 워낙 저명한 보험회사니까 회사 명이 나와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인데 이 남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그냥 남한 일반적인 교통사고 사건하고 그냥 똑같이 판단했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북한 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고 피해자가 모두 북한 사람입니다. 북한 주민입니다. 섭외적 요소가 분명히 있고, 남북한 특수관계론에 따르면 준외국적 사건으로 취급함이 마땅한 사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당사자들이 주장을 안 했겠지만은 소송법적으로 얘기를 해보면은 사실 직권조사 사항에 해당되는 거라서 법원이 얼마든지 사실 판단을 하려면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은 그런 부분 굳이 판단을 하지 않은 채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사건에 대한민국 법원, 남한 법원이 재판 관할권이 있는지, 준거법이 우리 남한 법률인지 북한 법률인지 이런 거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그냥 일반 교통사고 사건하고 똑같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 750조 적용해가지고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했고,
이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 그 뭐 가동 연한 같은 거, 다친 사람들에 대한 뭐 노동 능력 상실률 같은 거 다 우리랑 똑같은 그 남아 우리 일반적인 교통사고 사건에서 접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손해배상금을 다 산정을 해서 그 A 소속 공사업체의 그 승소 판결,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사안인데 유일하게 하나 좀 섭외적 요소랄까요? 북한적인 요소를 하나 받아들인 게 그 일실 수입 산정에 있어서 워낙 남북한 소득 격차가 크다 보니까 북한 소득 수준을 좀 굉장히 낮게 잡아가지고 손해배상금을 산정한 거 하나 외에는 전부 똑같습니다. 예. 그다음 두 번째 말씀드릴 사건은 이번엔 반대로 북한 주민이 가해자인 불법 행위 사건. 2015년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입니다. 자, 이건 이제 금강산 관광지구보다도 개성공업지구가 훨씬 활발하던 시절에 발생한 그 사고를 교통사고입니다. 이것도 대상으로 한 것인데, 자, 개성공업지구에서 남한 주민 A의 차량과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 버스가 교차로에서 사고가 나서 A가 크게 다쳤습니다. 자, 근데 이게 앞에 사건도 그렇고 뒤에 사건도 그렇고, 다시 한번 잠깐 앞에 사건 보겠습니다. 이렇게 북한 주민이 피해자라 그러니까 뭐 전적으로 남한 주민 A 음주운전 그 과실 100%냐면 또 그건 아닙니다. 그 판결 이유를 보면은 음주운전이긴 하지만 이 북한 군인들이 깜깜한 곳에서 아무런 식별 표시 없이 보초근무 쓰다가 사고를 당한 거라서 이 BCD의 과실도 20% 인정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북한 남한 쪽 그 가해자의 과실이 압도적으로 많은 경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차로 사고인데 이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 버스가 신호 위반해가지고 교차로를 들어서는 바람에 그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과실 판단 결과는 북한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 버스 90%, 전방주시 그 해태한 A에게 10% 정도 과실을 인정한 이 정도로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건도 똑같습니다. 결론은 아까 앞에 북한 주민이 피해자인 경우하고 동일하게 그냥 우리 남한법원에서 손해배상 사건, 교통사고 사건 처리하듯이 판단을 해가지고 손해배상금 산정을 했는데 특징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피고관리위원회,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가 재판 관할권에 관한 명시적인 항변을 했습니다. 자, 이 항변을 이해하려면은 이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라는 거에 특별한 좀 법적 지위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는 북한 개성공업지구법에 의해서 설립된, 그러니까 북한법에 의해 설립된 북한 법인입니다. 법인이라고 하니까 또 조금 표현이 좀 그런데 이 개성공업지구 관리법에 따르면 북한의 특별한 경제 그 지구인 개성공업지구를 관리하기 위해서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관리기관이 바로 이 관리위원회거든요. 그 명칭이 조금 그 개성공업지구 법하고 그 법에 나오는 명칭하고 좀 달라가지고 좀 그 아마 이거 예전에 이걸 다 접하신 분들은 익숙하시겠습니다만 그 새로 접하시는 분들은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그냥 남과 북이 협의해서 그 관리기관의 명칭을 관리위원회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명칭과 상관없이 북한 법인이고요. 그리고 이 관리위원회의 대표자가 남한에서 올라간 인사거든요. 그래서 또 그 부분이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남과 북이 협의를 해서 북한 법인이지만은 북한 기관이지만은 남측 인사를 여기 위원장으로 대표자로 선임하기로 합의한 결과 남한 사람이 이거 위원장이었을 따름이라서, 자, 이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그래서 뭐 남한 사람이 위원장도 하고 있고 하니까 남한법원에서 응소하는 데는 크게 거부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변호사 선임에서 잘 응소를 했고요. 북한 법인이지만. 자, 여기서 이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가 어떻게 항변을 했냐면은, 자, 기존 우리 대한민국 판례가 북한의 국가성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삼고 있으니까, 자, 하지만 그 북한 법에 의해서 설립된 일단 그 관리위원회 입장에서는, 자, 북한은 국가고 북한의 한 국가 기관에 해당되는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가 북한 영토 안에서 버스 운행한 행위는, 자, 북한 공법인의 일종의 행정행위이니까 이거 남한법원에 관할 건이 없다. 뭐 재판권을 행사하려면 뭐 북한 법원에서 해야 된다라는 항변을 한 가지 했고요. 그다음에 예비적으로, 그래 좋다, 남한의 판례가 우리의 그 대한민국의 판례가
북한의 국가성을 부인하니까 그럼 그걸 전제로 살펴보면은 자 개성공업지구법이고 뭐고 이런 거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니까 북한의 국가성이 부인이 되면은 이 북한의 법에 의해서 설립된 개성공업지구 관리 기관도 한 기관일 뿐이니까 권리 능력 없는 단체 한 기관일 뿐이니까 권리 능력이 역시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항변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울중앙지방법원 그때 당시 판결은 국가성이 인정된다는 이 부분은 그 헌법 3조 넘어설 수 없는 한계죠. 헌법 3조 들어서 우리 법이 다 북한 지역에 효력을 미치니까 이건 받아들일 수 없고 국가성이 부인되면 이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 권리 능력도 없어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그 개성공업지구법에 상응하는 우리 대한민국 남한의 법이 개성공업지구 지원법이 있습니다. 개성공업지구 지원법이 명시적으로 이 북측의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남한의 법인격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근거로 권리 능력 없다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피고관리위원회 항변은 전부 받아들이지 않고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교통사고 사건과 똑같이 처리를 한 사례입니다. 자, 세 번째는 북한 지역 내 건물 인도 사건인데요. 자, 이것도 갑을로 제가 발표문에는 표시를 했는데 회사 명칭을 들으시면 금방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제가 회사 명칭을 먼저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갑이라는 회사는 우리 대한민국의 주식회사 신영이라는 회사가 있죠. 그리고 한샘이라는 회사도 잘 아실 겁니다. 주방기구 같은 거 만드는. 갑은 개성신영 주식회사고 을은 개성한샘 주식회사입니다. 금방 아시겠죠? 남한의 신영이 투자해가지고 만든 북한 법인이 북한 회사가 개성신영 주식회사고 남한의 한샘이 투자해가지고 개성공업지구에 만든 게 개성한샘 주식회사입니다. 개성신영 주식회사가 개성한섬 주식회사에 개성공업지구 내 건물의 명도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거 북한 법원에 하지 않고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1심, 원심까지는 따로 관할권, 중거법 이런 얘기가 일절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사자들이 주장하지 않았고요. 근데 이게 피고가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개성한샘이 상고하면서 왜냐하면 졌거든요. 계속 을이 피고가. 자, 구체적인 인도 청구가 인용된 사실관계에는 생략하고요. 이 계속 져서 상고하면서 개성한샘, 그러니까 을이 뭐라고 항변했냐 하면은 재판 관할권, 우린 둘 다 북한 개성공업지구법에 의해서 설립된 북한 현지 기업이라서 이거 남한 법원에서 재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냐? 더군다나 그러니까 양 당사자가 법인이지만 엄밀히 말해서 법인의 국적을 따지자면 북한입니다. 목적물도 북한 지역 안에 있는 개성공업지구 안에 있습니다. 이거 남한 법원이 재판 관할권을 행사하는 게 정당하냐라는 항변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판단을 하길 자, 그 개성신영이든 개성한샘이든 다 통일부 장관이 승인을 해서 설립한 거 아니냐. 북한 법에 따라서 설립된 거긴 하지만 거기에 남한 당국도 개입이 돼 있다. 그다음에 그 개성공업지구 지원법 등에 따라서 이 현지 기업들 남한이 설립한 그 북한 개성공업지구에 설립한 현지 기업들이 여러 가지 지원을 받습니다. 직접 지원금도 받고 금융상 혜택도 받고 여러 가지 하여튼 혜택을 받고 있으니까 그것만 봐도 이걸 이렇게 지원을 받는 현지 기업이 남한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건 좀 모순 아니냐라는 이유로 재판 관할권이 있다고 명시적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 세 번째 사례는 그 앞에 두 가지가 다 하급심 판결인데 비해서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자, 그리고 아까 앞에 그 사건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는 북한의 공법인이지만은 자, 이 개성공업지구법에 따라 설립된 현지 기업은 그 공법인, 그러니까 북한의 기관은 아니라서요. 좀 다른 성격의 법인이고 이 성격의 법인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우리가 재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본 예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장황하게 살펴봤는데요. 이 세 가지 사례를 왜 살펴봤냐면은 자, 보셨다시피 이게 아주 중요한 민사 사건에서 그 해당 당사자가 권리 능력자여만이 또 민사소송법상 당사자 능력을 가지는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요. 자, 이런 중요한 선결적 문제가 있는데
이런 거 특별히 언급하지 않고 마치 남한 법원에서 남한 사건 처리하듯이 처리를 했습니다. 이런 태도에 대해서 제가 발표문에 학자분들이 좀 비판적으로 언급해 주신 건 학주로 좀 달아놨는데요. 이걸 그냥 좀 제 졸기언으로 억지로 좀 이해를 하자면은, 자, 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제, 그리고 이거 하려면은 교류와 협력이라는 건 필요하고, 교류와 협력, 자꾸 접촉하다 보면은 분쟁이라는 건 피할 수가 없죠. 이걸 적시에 해결하는 게 교류와 협력에도 도움이 되고 통일에도 도움이 되고, 이런 정책적인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계속 그럼 북한의 국가성, 뭐 북한의 권리 능력, 뭐 저 중거법이 뭐냐라고 따지다가 분쟁 해결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만큼 교류 협력의 그 사법적 판단이 어떤 장애물이 될 여지도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할 수도 있는 반면 그렇게 선결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미루거나 그 생략함으로써 이후 소송에 대해서 선례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해서,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릴 최신 2020년도 사건에서 이 권리 능력에 대한 문제가 비로소 이제 폭발을 하는데, 지금서부터 크게 앞으로 논쟁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이전 사건에서 정리가 되지 않는 바람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자, 이제 2020년 이후 우리 최신 경향성에 대해서 알아보기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2000 이후 사건의 가장 특징적인 그 국군 포로 사건, 그러니까 북한 당국의 고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되는 오토 원비어 판결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뭐 내용, 뭐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뭐 잘 아실 것 같아서 생략을 하고요. 여기에서 제가 좀 살펴볼 건 그 좀 뭐 시간, 그러니까 그 이 판결도 좀 내용이 방대합니다. 한 50년 조금 안 되는 정도 분량인데 그 대략적인 사항은 제가 발표문에 적어놨고, 오늘 발표 저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게 4가지 쟁점으로, 송달을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북한 측이 이거 송달 순순히 안 받을 텐데 송달을 어떻게 했는지, 그다음에 미국 법원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외국인이 명백한 북한에 어떻게 자기네 재판 관할권을 이렇게 행사한 것인지, 그다음에 이런 소송에서 미국 법원이 입증 책임이 완화된다는 법리를 명시적으로 좀 밝혔는데 그게 도대체 뭔지, 그다음에 그 결과 최종적으로 배상액 산정된 게 우리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거액인데 그게 뭐 얼마나 되고 어떤 근거에서 그 산정된 것인지를 좀 살펴보는 걸 목표로 좀 간단히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2015년 말에서 2012년 뭐 초에 오토원비어가 북한 여행을 했는데 뭐 억류돼서 2016년 3월 달에 북한 법원에서 15년의 노동교화형 선고받고, 그 다음에 미국 오긴 왔는데 도착한 지 일주일 만에 사망했고, 2018년 4월 16일 그 부모 등이 그 손해배상 소재기에서 같은 해 2018년 12월 24일 판결이 선고된 거라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게 오토 원비어 사건 판결 뭐 제일 첫 페이지입니다. 여기 신시아 원비어가 어머니 저 모친입니다. 모친. 여기 북한 명칭이 영문으로 선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달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따 국군 포로 사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는 결국 송달 문제를 해결 못해서 공시송달로 진행되고 말았는데 여기는 송달을 했거든요. 자, 이 송달의 근거 조문이 바로 다음 항목에 나옵니다만, 이 북한에게 그 재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미국 국내법에 있었습니다. 외국 주권 면제법이라는 FSIA라는 그 법인데, 이 법에 그 외국이라는 실체, 외국의 미국 법원의 관할권을 인정을 하려면 송달이 제대로 돼야 된다는 전제하에 송달에 대한 규정까지 아예 뒀습니다. 그게 28 USC 1608조인데, 자, 송달을 외국을 미국 법정에서 피고로 만들려면은 그 외국이 어떻게 송달을 해야 되냐면, 자, 그 당사자하고 그 외국 사이에 송달에 관한 특별 약정이 있거나 국제 협약, 헤이그 협약, 잘 아시는 헤이그 협약에 따른 송달이 되거나, 자, 법원 서기가 해당 외국의 외교부 장에게 샌딩, 발송을 하는 방법으로 하거나, 이것저것 다 안 되면 미국 국무장관을 통해서 외교 경로를 통해서 송달하거나, 이 4가지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 제가 밑줄 친 이 3번째 방법으로 오토 원비어 사건은 송달이 됐습니다. 그 더킷 리포트라는 우리 송달 보고서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그 소송의 진행 과정을 쭉 나의 사건 검색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대법원 사건 검색에서 보시는, 거기 화면에서 제가 확인해 본 게 북한의 2018년, 자, 보시면은 소제기가 4월 16일 소제기였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16일 소재기였는데 예, 2달 만에 2018년 6월 19일에 송달이 성공됐는데 이게 좀 딜리버드 됐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송만 하면 된다고 돼 있는데 조금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간 느낌인데 이게 명확하지가 않은데 그냥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저도 민사재판장으로 외국에 송달할 때 특히 미국으로 송달시킬 때 보면은 DHL 민간 배송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DHL이 주고 사인 받아온 게 받은 사람의 사인 받아온 문서가 저한테 오면은 이제 송달됐다고 취급을 해서 그 이제 진행을 하는데 그거 좀 유사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북한 지역에 DHL은 당연히 북한 지역에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외교부에 각종 외교문서 수발하는 담당자에게 전달하니 그 사람이 무슨 뭐 소장 부분인지 뭔지 모르고 그냥 아마 사실상 받은 거 아닌가라고 전 뭐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게 샌딩만 해도 된다고 법이 해놔서 외국이라는 어떤 국가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에게 어떤 뭐 의사 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는 개인에게 송달하듯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샌딩으로도 충분하게 해놨고 그걸 좀 넘어서서 딜리버드 됐다고 봐서 송달 문제를 미국 법원은 해결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송달이 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외국인 미국 입장에서 외국인 북한에게 자국의 재판관 할거를 행사하는 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좀 특별한데 말씀드린 28 USC 1605조 이하에 어떤 경우에는 비록 외국이라고 하더라도 미국 법원이 재판관 할거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아예 명시적으로 외국 주권을 그러니까 원래 외국 주권을 가진 외국은 특정 다른 나라의 국가의 그 재판관 할권 등에 복종하지 않는 게 뭐 국제법상의 원칙인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는 그게 아니고 외국에도 재판관 할권 행사하겠다는 건데 자, 그 요건이 이렇게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보겠습니다. 그 외국이 테러 지원국, 미국 정부에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돼 있고 그 국가가 뭐 테러 유사한 행위로 미국 국적자, 미국 시민에게 피해를 입혔고 그 피해자가 그 외국에 대해서 합리적인 중재 제안을 했음에도 거부당했고 그 다음에 이 테러 예외에 해당하고 이 4가지 요건이 해당이 되면은 외국이더라도 미국 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하겠다는 건데 이 테러 예외 해당성이 제일 중요하죠. 사실 그리고 여기 고문이나 인질의 억류나 사법 절차에 의하지 않은 살인으로 미국 시민이 미국 국민이 신체 손상을 입었을 때 제기하는 손해배상 소송의 피고로 외국에 대한 재판관 할거를 행사하겠다는 게 이 내용인데요. 이거 보시면은 사실 국제법적으로도 국제 강행 규범이 요즘 뭐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참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꼭 국내법이 아니더라도 국제 강행 규범으로도 치환해도 어느 정도 치환이 가능한 내용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는 내용들이 보여집니다. 자, 이걸 토원비어 판결은 자, 1, 2번은 뭐 더 말할 게 없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뭐 이란 등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을 했고 오토 원비어가 미국 국적자라는 거 뭐 더 말할 게 없고 중재 제안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소장 부분 송달할 때 중재 제안서도 같이 갔습니다. 예, 그거 송달됐는데 합리적 기간 안에 그 제안서에 적혀져 있는 기간 안에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거부당했다도 문제없이 인정할 수 있고 중요한 게 이 테러 예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토 원비어는 고문도 받았고 인질로서 억류도 됐고 사법 절차에 의하지 않은 살인도 당했고 해서 관할권 인정하겠다라고 갔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좀 중요하게 말씀드릴 게 자, 이렇게 테러 예외 해당성을 인정을 했는데 이거 다 민사소송입니다. 이게 원고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건데 뭐 이게 쉽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이게 나오는데 해당 판결문이 명시적으로 지금 판시한 바에 따르면 이 외국 주권 면제법에 따른 결석 재판, 해당 외국이 안 나오니까요. 결석 재판에서 출석하지 않을 뿐 아니라 법정외에서 적대적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큰 주권 국가로부터 직접 증거와 증인을 취득하기 어려운 재판, 오토 원비어 재판 여기 해당된다는 거 좀 어렵지 않게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재판에서는 완화된 증거 법칙에 따라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런 법리를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 법리에 따라서 아까 이
테러 예외 해당성을 신씨와 원비어가 어떻게 입증을 했는지를 좀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고문은 별 문제 없습니다. 오토 원비어의 신체, 미국 귀국 직후에 사망을 했는데 그 신체 곳곳에 남아있는 고문의 흔적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크게 증거법칙의 완화에 기대하지 않아도 되고, 사법 절차에 의하지 않은 살인은 또 너무 심하게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사실상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해서 북한 사법 시스템을 도저히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내용, 주로 좀 정치학적인 학술적인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이 부분은 그렇고, 인질의 억류가 이 부분 입증 책임 완화 관련돼서 제일 좀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입증의 대상이 되는 인질의 억류라는 게 뭐냐면, 일단 신체적으로 억류와 감금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거 별 문제 없습니다. 북한에 1년 반 가까이 자위에 반해서 억류돼 있었으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주관적인 요건. 이거 신체 그냥 단순히 억류와 감금한 게 제3자에 대한, 이 제3자라는 게 미국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자신의 어떤 목적을 강요할 의도로 특정 개인을 억류했을 때 인질의 억류가 형성이 되는, 그러니까 성립이 되는데, 이 강요 목적, 이 주관적 요건은 참 입증하기 좀 어렵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 고위 관리들이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미국 시민 오토 원비어를 그렇게 가두고 있는 거다라는 말을 신씨와 원비어에게 했다는 겁니다. 전문 진술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도를 알고 있는 북한 국무부 고위 관리로부터 원고가 들어서 그걸 법정에 진술한 걸 인정을 해서 이걸 인정을 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조셉 윤은 아버지입니다. 프레디 원비어에게 북한 대표들로부터 만약 원비어 부부가 언론에 오토의 아들이 억류됐다는 거에 대해서 떠벌린다면은 오토 원비어 풀어주지 않을 거다라는 협박을 했다라는 말을, 그러니까 미국 관리로부터 조셉 윤이 들어서 그걸 오토 원비어의 아버지에게 얘기한 걸 오토 원비어가 법정에, 우리 개념으로는 재전문 진술이죠. 이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우리 증거 법칙으로는 그 증거로 채택을 해서 판결에 언급하기 좀 어려운 것들까지 완화해서 채택을 해서 그 판결문에 담았다는 게 이 오토 원비어 판결에서 선언한, 물론 그 이전 판결에도 근거는 있습니다만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타 다른 내용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배상 금액인데요. 엄청나게 거액인데, 이게 제가 처음 오토 원비어 판결 저희 연구에서 통일사법연구에서 다룰 때만 해도 환율이 1,200원 정도여가지고 한 6천억, 한화 6천억 정도였는데, 이 금액을 오늘 제가 찾아보니까 환율이 1,409원이더라고요. 7천억 원 이제 넘었습니다. 굉장히 좀 거액의 손해배상금이 인정이 됐고, 시간 관계상 제가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징벌적 손해배상금이 거액이 인정되는 통에 이렇게 거액이 된 건데,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계산하는 방식도, 특히 피고가 외국일 경우에 그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계산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이 오토 원비어 판결이 상세히 판시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우리도 참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이상 외국 판결에 비추어서 이제 우리 판결을 보기 위한 내용을 간단히 봤고요. 자, 이제 2020년 이후 소송의 경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군 포로 출신 탈북자 손해배상 청구인데, 이건 별도의 발표자께서 발표를 하실 거라 저는 절차적인 거에만 집중을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2016년에 소고 제기가 됐습니다. 판결이 2020년에 났으니까 무려 4년이 걸렸는데요.
자, 여기 중간에 보시면은 자, 그러니까 소제기를 했습니다. 소제기를 하고 송달을 해야 되는데 북한에 송달할 방법이 뭐 없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해당 재판부가 여러 가지 뭐 통일부 국정원 이부고도위원회 등의 사실조회를 하면서 송달 방법을 찾기 위해서 고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공시송달 결정을 한 게 2019년 5월 7일입니다. 그러니까 소제기 2016년 소제기되고 나서 3년 만에 공시송달 결정이 있었고 공시송달 결정이 있은 후 1년 만에 판결이 선고된 경우입니다. 자, 아까 저 오토 원비어 사건에서 그냥 DHL 통해서 보낸 거랑은 좀 다른데 이게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적대적 관계에 있으니까 더 어려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 사실관계입니다. 자, 배상액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은 자 주문에 나와 있는 인용 금액은 2,100만 원인데 이건 원고들이 뭐 일부 청구를 해서 이렇게 된 거고요. 저 공시송달로 판결됐으니까 여러분 익숙한 그 청구, 그러니까 주문이 있고 이유는 생략한 채 청구의 특정을 위해서 그 소장 부분을 판결문 뒤에 이렇게 첨부하는 형식으로 보통 공시송달 판결을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 자. 각 6억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함이 상당하지만은 일부 청구기 때문에 2,100만 원만 인용한다는 건 이유에 나옵니다. 그 첨부한 문서에 나오는 게 아니고 판사님이 아마 이 부분은 그러니까 재판장님이 중요하다고 봐서 직접 판결에 원용 기재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있었고, 자, 저 유사한 사건으로 납경찰관. 그러니까 아까 이 사건은 한국 전쟁 당시 북한에 억류됐던 북한 포로 였던 분이 탈북을 해서 그 소를 제기한 거라면 이분은 한국 전쟁 당시 그 납북된 경찰관의 딸인데 아버지 그 정전협정 이후에도 왜 안 돌려보내냐 이것 때문에 내가 정신적 그 고통을 받았다라는 이유로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자, 이거는 소 제기가 2020년 12월 2일이었는데 2021년 3월 25일 소장 접수일로부터 넉 달 만에 판결 선고됐는데 이거 보시면은 7월 7일 국군 포로 사건 판결 선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소 제기돼서 공시송달 신청을 한 거라서 아마 재판부가 앞에 국군 포로 사건에서 그렇게 했는데도 송달이 안 된 걸 보니 우리도 다른 방법이 없겠구나라고 보셔서 금방 공시송달 결정을 한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자료 5천만 원이 이건 뭐 일부 인용이 아니고 처음부터 그 위자료만 청구를 한 거라서 그냥 청구 금액 그대로 5천만 원이 인용이 됐습니다. 자, 납북 민간인의 후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인데요. 위당 정인보 선생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의 자손들입니다. 마찬가지로 한국 그 전쟁 당시 납북됐는데 정전협정에도 불구하고 그 보내지 않았음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한 건데요. 자, 이건 2020년 6월 25일 소제기에서 금방 공시송달은 됐는데 판결 선고는 또 그로부터 2년 후 됐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들인데 그 북한에 대한 송달이 아직 좀 실무례가 뭐 사건 수가 아주 충분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좀 확립된 건 아니지 않나. 그리고 그 심리 과정도 뭐 아까 지금 빼먹었습니다. 국군 포로 사건은 처음에 재산적 손해배상 청구도 있었는데 심리 과정에서 아마 입증이 어려움 때문에 그 뭐 취하가 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위자료만 비교적 입증이 용이한 위자료만 남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것들도 좀 그 일관되게 일률적으로 좀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 그 오토 원비어 판결하고 간단하게 그 국군 포로 판결을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토 원비어 판결은 송달이 된 겁니다. 비록 우리가 생각하는 정식의 그 송달은 아니더라도 사실상 도달하는 것만으로 그 법 요건이 그 샌딩만으로 그 송달을 인정하고 있어서 그 송달이 인정됐고 우리는 결국 송달할 방법이 없어서 공시송달 이건 좀 우리 남북한 적대 관계 때문에 좀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관할 건은 미국은 자국의 국내법인 외국주권 면제법이지만 우리는 헌법 3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법의 그 적용 범위에 속하고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국군 포로 판결이 그걸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건 너무 좀 당연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입증 책임 완화에 대해서 오토 원비어 판결이 명시적으로 그 선언을 했습니다만 국군 포로 판결 등에서는 이게 명시적인 선언은 없습니다만 공시송달 판결이라는 게 입증이 다소 좀 용이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인용했다는 것 자체가 좀 이런
그 시사점을 우리 법원도 좀 그 고려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이 부분에서 좀 결이 다른 사건이지만 좀 얘기를 드리자면, 사실 우리도 외국을 당사자라는 소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위안부 판결 다들 아실 겁니다. 엄연한 외국 주권 국가인 일본을 우리 민사법정의 피고로 해서 승소 판결 하나, 각하 판결 하나인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중에 그 승소 판결인 2016갑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갑 5050 구의 판결에 따르면은 그 위안부로 끌려갔던 분들이 위안부로 인권 유린 상황을 겪게 되는데, 그 사실 인정 부분을 보시면은 뭐 어떤 우리 민사 사건에서 요구되는 어떤 정치한 증거들 가지고 인정한 게 아니라 주로 원고들의 진술, 어떤 서적 뭐 이런 것들 위주로 다 짜여져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입증 책임을 완화했다고는 하진 않지만은 그 강력한 외국이라는 그 외국 주권 국가라는 강력한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는 그 원고 입장에서 증거 편제 상황이 너무 명백하니까 거기서도 좀 그런 그 경향성을 보이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자, 배상 금액 오토원비어 판결, 이건 종전 그 환율에 따른 건데요. 지금 7천억, 실제로 인용 금액은 아니지만 6억 원 정도까지는 국권 프로 사건에서 인용할 수 있다라고 좀 해놓은 거 좀 이게 한눈에 보시기 좋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 승소하신 국군 포로 출신 탈북자분들이 이제 승소 판결 가지고 실제로 이제 배상을 받기 위해서 집행 사건들을 이제 그 제기를 하시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단법인 A재단이 북한에 대해서 채무를 지고 있는 게 확인이 돼서 이거에 대해서 압류 추심 명령 거쳐서 추심금 사건을 제기했습니다. 이 앞에 게 국군 포로 사건, 뒤에 그 바로 이어서 선고된 그 납북 경찰관의 그 딸 되시는 분 그 사건의 원고도 마찬가지로 그 A재단의 그 채권에 압류 및 추심 명령을 거쳐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자, 두 가지 사건이 그 결론이 동일합니다. 하나는 2022년 2월 달에, 하나는 6월 달인가? 하여튼 최근에 다 판결이 선고됐는데 다 청구 기각입니다. 청구 기각의 제일 중요한 원인이 북한의 권리 능력, 그러니까 비법인 사단성을 부인하고, 그래서 권리 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건데, 자, 그 부분 살펴보기에 앞서 간단하게 이건 사실관계를 좀 보겠습니다. 자, A재단이 2005년 12월 31일 북한 저작권 사무국과 합의서라는 걸 작성을 했는데, 이 저작권 사무국은 북한 저작권 사무를 총괄하는 내각 산하 부서입니다. 어떤 법인 이런 것도 아니고 그 우리로 따지면 특허청 산하의 한 부서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내용이, 이 합의서의 내용이 뭐냐면, 북측의 모든 저작물에 관해서 남측의 그 북한의 저작물 사용 희망자와 사이에 그 포괄적인 사전 협상, 북한을 대리해서 포괄적인 사전 협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이 A재단에게 부여한다라는 게 이 합의서의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에 따라서 협상을 해가지고 북한 저작물을 사용하는 남한 개인이나 방송국 등으로부터 저작권 사용료를 이제 이 재단이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2018년 7월까지는 실제로 북한의 사용료, 저작물 사용료가 송금이 됐습니다. 지급이 됐습니다. 근데 2018년 8월부터 안 됐는데, 이 직전에 그 금강산 관광을 하던 그 민간인 박왕자 씨가 북한군 총격으로 피격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걸 기화로 남북 관계가 그때도 경색되면서 북한으로 이런 돈을 송금하는 거에 대해서 그 통일부 장관이 이때 이후로 기점으로는 허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북한으로 돈을 보낼 방법이 없어서 계속 남한에 유보돼 있고, 구체적으로는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으로 계속 좀 유보가 돼 있습니다. 자, 이 국군 포로 사건의 원고들은 저작권 사무국, 북한의 한 기관에 불과하니까 그냥 북한이겠죠. 이 저작권 사무국의 이 A재단에 대해서 가지는 저작물 사용료 채권, 2008년 8월부터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 이걸 추심하겠다라고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건 그 합의서 그 해당 추심금 사건에 별지로 붙어 있는 거 제가 한번 좀 이렇게 좀 보시라고 가져왔습니다. 이 중간에 보시면 북측의 모든 저작물 포괄적인 사전 협상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형광펜 부분은 제가 표시한 부분입니다. 자, 이
두 개의 판결이 있는데 그중에 그 국군 포로 사건의 그 추징금 사건이 좀 먼저 선고되기도 했고 분량도 많고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그 부분 참 한번 읽어보실 만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기각의 큰 두 쟁점은 북한의 관리 능력하고 저작권 사용료 채권이 과연 북한이냐 혹은 북한 이외의 다른 뭐 주체냐라는 두 가지 점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자, 먼저 제일 중요한 이게 사실 남북한 특수관계론에 비추어 봐서도 참 중요한 문제고 앞에 그 교류와 협력 시대에 그 우리 꼭 남한법원에서 일반 민사사건처럼 처리했던 사건들을 처리할 때 사실은 이 부분을 먼저 선결적으로 정리가 됐었어야 될 문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목전에 시급한 분쟁을 처리하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 부분 판단이 없이 좀 넘어갔던 부분들이 이제 여기서 크게 지금 제 표현으로 이제 폭발을 했는데요. 북한의 권리 능력을 부인했습니다. 이 추징금 사건에서 법원이. 자, 그 근거가 첫 번째는 익숙합니다.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 우리 헌법 3조도 그렇고 정상회담이나 교류 협력이 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걸 극복할 수 없다라는 쟁점이고요. 그 다음에는 2번서부터 뭐 한 6번까지는 다 동일한 건데 이 사단이라는 개념에 북한을 포섭시킬 수가 없다. 자, 북한이라는 실체가 사단의 설립에 준하는 설립행위 이런 거 없었고 국무위원회 위원장 북한 대표자가 우리 법에서 말하는 사단법인의 대표자, 우리 사단법인의 대표자는 뭐 대표권 제한에 관한 규정, 뭐 불법행위 능력 이런 규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뭐 그런 것도 없고 최고인민회의나 헌법을 뭐 사원총회나 사단법인 정관처럼 봐줄 수도 없고 북한 국적법에 보면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뭐 국적 뭐 취득 뭐 이런 게 안 되는데 사단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가입과 탈퇴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그 사단 개념에 포섭시킬 수 없고 그래서 비법인 사단으로 볼 수 없고 또 나아가서 우리 남한의 법령이나 관습법에 북한의 권리 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자, 북한은 비법인 사단이 아니고 따로 권리 능력을 부여할 방법도 없으므로 피고 A재단에 대해서 그 저작물 사용 채권을 가지는 권리의 주체가 아니다. 따라서 압류 추심명령 무효고 그 무효인 압류 추심명령에 따른 추징금 청구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게 요지입니다. 자, 그리고 곧 이어서 이건 예비적 쟁점인데요. 저작가 가상은 국가라고 인정할 수 있다. 아니면 권리 능력이 있다고 보자라고 하더라도 남한의 저작권법이나 남북한이 다 가입되어 있는 저작권에 관한 베른 협약은 모두 북한 지역에도 적용되는데 이건 대원칙이 저작자가 저작물 사용료 채권의 채권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해당 북한 저작권 사무국이 북한의 모든 저작권에 대해서 배타적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보충적인 판단으로 그냥 단순히 저작권 대리중개업자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북한이 아닌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사용 채권을 가지는 거지 북한이 가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측면에서 봐도 추징금 청구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게 다 항소가 돼 있습니다. 그 판결 다 항소가 돼 있어서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이론적인 측면에서도 비법인 사단의 개념을 너무 좀 좁게 인정하신 거 아닌지, 그 다음에 우리 법령에 그 권리 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다고 본 게 표면적으로는 맞습니다. 앞서 살펴본 우리 개성공업지구 지원법이 개성공업지구 북한의 기관 관리위원회 법인격을 명시적으로 부여한 규정처럼 북한은 권리 능력이 있다라는 법인격이 있다라는 규정이 우리 남한 법률에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보면은 북한 법령에 따라서 설립된 기관의 법인격을 부여하는 우리 남한의 법령 등에 비추어 봤을 때 명시적인 규정만 없을 뿐이지 이 규정이 없다고 보는 것도 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지 않나라는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남북교류협력법 12조는 남한과 북한 간의 거래는 민족 내부의 거래다라고 좀 선언하는 규정이 있는데 남한과 북한은 거래 주체를 좀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간접적이긴 합니다만 상급심에서는 좀 달리 판단의 여지가 있는 해석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요 부분은 여기까지 좀 살펴보고요. 이제 나머지 그 판결들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워낙 큰 경향성을 띈 부분이라 제가 좀 시간 낭비를 좀 실패할 것 같은데 나머지 부분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북한 주민 재산관리인이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를 인용한 대법원 판례는 사실 이 판결 자체보다도 이 남북 주민 특례법,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 관계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상에 북한 주민 재산관리인 제도라는 게 있고 이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규범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좀 소개해드리고자 좀 선정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북한 주민이 남한 주민으로부터 유증이나 상속으로 남한 내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직접적으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재산관리인을 반드시 선임해서 그 재산관리인을 통해서만 재산권을 행사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행위가 다 무효라고 그 법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남한 주민 갑으로부터 그 재산을 상속받은 D가 있습니다. A, B, C, D 네 아들을 북한에 두고 홀로 월남한 그 분이 돌아가시면서 남한 내 재산을 아들들에게 상속했는데, 자, 북한 주민인 D가 남한 내 부동산 등을 일루에서 취득을 해서 북한 주민 재산 관리인이 변호사님이 선임이 됐습니다. 잘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북한 주민 D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여러 가지 그 탈법적인 시도를 하는 게 문제가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는 그냥 위임장 내면서 남한 법원에 나 북한 사람인데 내가 직접 재산권을 행사해야 되겠다라고 소장을 내니까 D가 직접 낸 건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서 각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남한의 뭐 어떤 관련자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아버지 갑의 분묘를 몰래 파헤쳐가지고 DNA를 확보했습니다. 그 파헤친 사람 나중에 분묘 개장죄로 처벌까지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에서 그 D의 머리카락 채취해가지고 남한 법원에 보내서 이 두 개 유전자를 대조한 결과 친생자 관계 성립 결과 받았습니다. 이걸 근거로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 청구 인용받은 다음에 북한 국적 이탈해서 중국 국적을 취득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유권 이전 등기, 그 갑으로부터 자신에게 유증된 공증서가 있었거든요. 이걸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하니 등기관으로서는 남북가족 특례법 적용이 이제 안 되니까 중국 사람이 돼버려가지고 이전 등기를 해줬습니다. 이전 등기 되자마자 이 D가 거액의 근저당권을 다른 사람한테 설정해 줬습니다. 나중에서야 이걸 알게 된 그 재산관리인 변호사님이 가처분 설정하고 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1, 2심 모두 승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소하라는 판결 받았고 그 대법원 판결이 2022년 5월 14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입니다. 중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사실이나 북한 국적을 상실했다는 사실이나 그 사람이 현재 D가 중국에 있다는 사실 모두 제대로 입증 안 됐다. 아직도 북한 주민이고 북한 국적 보유자고 이 D가 직접 이걸 하고 있는지 좀 명백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유지가 됐습니다. 원심이. 자, 이걸 제가 당구장 표시해 놓은 거는 그 조금 아까 그 베른 협약 등에 따라서 저작권자가 직접 저작권 그 사용자 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라고 본 그 추신금 사건 때문에 이걸 했는데 이런 결과들 비추어봤을 때 그 북한의 저작권자라고 하는 사람이 남한에서 자신의 저작권을 실제로 행사하는 게 이게 좀 이 판결에 비추어 보면은 사실상 좀 불가능하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언급하려고 간단하게 좀 적어봤습니다. 자, 북한 이탈 주민의 국적 비보유 판정 처분 취소인데 이건 이런 사실관계예요. 그 탈북민들 생각하시면 되는데 북한에서 남한으로 직접 넘어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 중국 거쳐서 미얀마를 거쳐오거나 태국 거쳐오거나 하는 탈북 루트를 통해서 오는데 이게 하루 이틀 걸리는 일이 아니다 보니 현지에서 뭐 결혼 등을 통해서 북한 국적을 중국 국적을 취득해버리고 그에 따라서 북한 국적을 상실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남한에 입국해서 내가 북한 사람이니까 남한의 국적을 인정해달라는 그 신청을 하면은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중국 국적, 그러니까 외국 국적 취득이 인정이 돼서 국적 비보유 판정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법무부로부터 받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냥 처분성을 부인해서 그거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안 삼았었습니다. 그게 2019년부터는 이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들어와서 근데 대부분의 사건이 사건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인용이 안 됐었는데
이 사건으로 2020년 선고 대법원 판결로 최초로 탈북민인 원고가 승소해서 국적 비보유 판정 처분 취소되고 국적 그 보유가 인정된 사례입니다. 예, 상세한 내용은 발표문을 좀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유엔 대북제재 결의 위반 계약을 무효로 판단한 사안인데요. 죄송합니다. 예, 시간적인 제약이 있습니다만 좀 중요한 사안이라 요거까지 설명을 하고 나머지는 간략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회사 A하고 중국 회사 B가 러시아에서 거래를 했는데 어떻게 거래를 했냐 하면은 한국 회사가 중국 회사에게 러시아산 코킹콜을 공급하면 중국 회사가 죽한에 반입해서 북한에 이제 뭐 시장에 내다 팔기로 한 거고, 중국 회사가 그 한국 회사에게 북한산 선철을 공급하면은 이걸 A가 남한에 반입을 해서 남한에서 처분하기로 한 계약인데, 자, 선철, 북한산 선철은 잘 공급받아가지고 마산항인가 다 입항을 해가지고 러시아산이라고 서류 위조해가지고 수입 신고를 했습니다. 문제 없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잘 통과가 돼가지고 유통이 잘 됐고요. 근데 중국 회사에게 납품한 코킹콜이 품질이 매우 저급한 PCI 탄이라는 게 밝혀져가지고 북한 청진항에 들어갔다가 퇴송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역을 거부당한 거죠. 자, 이래서 중국 회사가 우리 남한 법원에 이 코킹콜 대금 이런 반환 내지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A가 이거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선철을 북한으로부터 반출해서, 북한산 선철이니까 남한으로 반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남북교류협력법과 유엔 대북제재 결의 위반으로 무효다라는 항변을 하였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기에 앞서서 그 라인임대 사건이라는 2000년대 사건, 2020년 이전 사건을 간단히 좀 살펴볼 텐데요. 예, 개성공단 현지 기업입니다. A 회사가, B 회사는 남한 회사고, 근데 A 회사가 B 회사에게 자기 개성공단 그 현지 기업의 생산 라인이 좀 유휴 설비가 있으니까 이걸 임대해 줬는데 그 돈을 안 주니까 B 회사에게 임대료 청구를 남부지방법원에 제시를 했는데, 자, 이게 남부지방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는 자, 이렇게 저 생산 라인 임대하는 거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한 거 문제가 있는데, 이건 그것보다도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 공급 사업, 이거 우리 근로관계 법령에 따르면 이거 노동관계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으니까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는 행위인데, 이런 행위니까 무효다. 따라서 이 생산 라인 임대에 따른 임대료 청구 못한다라고 본 그 판결이 있었고요. 인천지방법원 판결은 이거에서 하나 더 나아가서 이런 직업안정법 등 위반, 이 근로자 공급 사업이라는 걸 이유로 무효라 본 게 아니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했다는 것 자체가 무효다. 이게 강행규범이다라고 판단한 라인임대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 이 연장선상에서 이 사건에서도 남북교류협력법을 직접 강행규범으로 봐서 그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고 그 북한산 선철 거래를 한 이 계약을 무효라고 봤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고요.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판시 내용 중에 그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거가 또 문제지만 그 유엔 안보 이사회 결의 2317호를 위반한 것도 문제인데, 이런 논리 구조입니다. 이걸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통일부 장관에게 승인 신청을 했어도 승인이 당연히 안 됐을 거다라는 이유로 강행법 위반으로 들어갔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 아까 그 라인 임대 사건에서 남북교류협력법상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이 강행법규라는 건 그때 선언이 됐고, 그게 여기서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가서 결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도 그 무효로 될 여지가 있는 무효로 될 여지가 있다는 걸 선언한 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판결 자체에서 여러 가지 행위 유형을 나열하면서 단순한 거, 선철을, 자, 여긴 러시아에서 거래해서 러시아에서 남한으로 싣고 온 거지만은 러시아까지 북한 선철이 올라오면 당연히 북한산 선철이 러시아로 와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런 거나, 자,
그러니까 코킹콜을 공급해야 되는데 PCI 탄이라는 저급탄을 공급해서 청진항에 들어가서 그게 퇴송됐습니다. 누군가가 싣고 나와야 되는데 그걸 A가 만약 그 북한에서 싣고 나온다면 이것도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이런 것들은 명백하게 위반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판결 이후에 나와 있는데 그 대금 지급과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으니까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이유에 나와 있습니다. 만약 좀 더 복잡한 이런 유엔 결의 위반 사건이 후행 사건으로 대두가 된다면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판시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이걸 소개하고자 이것까지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금까지 좀 말씀드린 내용은 대법원 판결 자체에 나온 건 아니고 해당 대법원 판결의 원심인 그 대구 고등법원 판시 그 사항들입니다. 자, 그다음 하급심 판결들이 있는데요. 이건 좀 발표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제 좀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고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이 뚜렷한 경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언론의 관심도 많이 받고 있고 원고들의 의지도 남다른 사건이 좀 하나 대기 중에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가단 1273 사건, 잘 아신 그 서해 피격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족 자녀들입니다.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 있고 이 사건은 아마 공시송달로 진행이 되더라도 상당히 그 유족 측에서 강한 주장들을 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상당한 좀 중요한 판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 추심금 사건이 다 하나는 단독 사건이어서 동부지방법원 항소부로 하나는 합의부 사건이었기 때문에 서울고등법원으로 좀 가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이 어떻게 판단할지도 좀 귀추가 주목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그 추심금 사건 때문에 북한의 권리 능력이 없다고 이제 선언하는 명시적인 판결이 나와가지고 종전에 이제 고의 불법 행위로 인한 국군 포로 사건, 손해배상 사건과 같은 사건이 따로 재판 관할권 같은 거 명식으로 판단함이 없이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선고 방식으로 선고를 했는데 그 명식으로 하급심 판결 하나가 권리 능력이 없다고 선언하는 판결이 나와서 이게 이제 후행 판결들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요 발표문 송부하기 직전인 올해 8월 28일 선고된 제2연평해전 유족 혹은 부상자 본인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마찬가지로 이것도 공시송달로 판결은 선고됐는데 판결문 뒤에 첨부된 소장 부분이 아니고 판결문 본문에 이런 판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명시적으로 북한은 국내법상 반국가 단체이지만 민사소송법상 비법인 사단으로서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라고 간단하긴 합니다만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 추심금 사건의 항소심에서 이제 정리가 되고 이 사건은 아마 제3채무자의 의지가 좀 강력해서 아마 대법원 판결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시간 조절 실패한 점이 너무나 죄송스럽습니다. 중요한 자리라 너무 의욕만 앞서서 발표 준비하다 빚어진 참사라고 널리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뜻깊은 기조 발표를 해주신 김영률 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휴식 시간을 가진 뒤에 3시 25분부터 1주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장 밖에 음료가 준비되어 있으니 자유롭게 이용하시고 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외부에서는 취식이 금지되는 관계로 음료는 이 회의실 내에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